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 그 공포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제 경제 위기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죠. 주식을 내던지고 벗어나는 게 맞죠. 근데 경제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전망한다. 만약에 그렇게 전망한다면 경제 위기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이탈하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들어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제하고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제가 지금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의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극심한 경기 침체기, 경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드렸다면, 또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익히 유명한, 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명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 이분이 다른 관점에서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채에 의해, 주로 이제 레이 달리오의 평가죠. 부채에 의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배경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가를 설명할 때 반사성이라는 단어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반사성이 무엇인지 제가 각 줄을 먼저 읽어드리면, 자극에 대하여 의식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성질, 이게 반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사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반사성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보았다. 50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해 더 많은 매수가 유입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비관적으로 심리가 확산되어 더 많은 매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기 강화적 과정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강화라는 셀프 리인포스먼트 혹은 셀프 리인포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강화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어떤 사물의 변화,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보면 좀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의심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기치려고 했거나 사기를 실제 경험한 분들의 경우 이런 의심하는 경향성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기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뭐 사람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심부터 하진 않죠. 근데 강화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야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사람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를 많이 쳤고 내가 사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전혀 기존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모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강화적 행동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연금술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연금술이 뭐예요? 가치가 낮은 물건, 납이죠, 납. 납이라는 가치가 낮은 것을 높은 가치, 금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연금술이죠.
그러니까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로스의 개념도 경제가 상승 국면일 때 그 흐름이 자기 강화적으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 달리오는 경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변동성이 찾아오는가 그걸 말씀드릴 때 부채의 기초에서 설명을 했고 부채를 끌어다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부채를 끌어다 쓰지 않으면 소비를 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소로스는 자산 가치와 심리에 좀 주목을 한 겁니다. 특히 반사성이라는 개념을 빗대어서 자산 가치의 움직임, 심리적인 움직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50페이지에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가격이 오른다. 너도 나도 매수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다. 그럼 부자가 된 기분이 소비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그 주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놓고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기분이고 소비에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 오른 주가의 편승에서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려 한다. 그게 뭐예요?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자산이 특히 어떤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높은 것.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바로 변동성이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합니다. 이 변동성이 뭐예요? 변화의 속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제어하는 장치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사이드카라든가 이런 걸 발동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럼으로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외환 시장도 환율이 급변동합니다. 근데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변동할 때 이것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있고 구두 개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작동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급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이 없어요. 변동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높은 자산을 위험 자산, 변동성이 더 낮은 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 이렇게 분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중에서도 53페이지 볼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한 해 동안 30% 가까이 하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 트레이더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변동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테크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높기도 하고 테크주가 아닌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낮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첫걸음은 변화가 닥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차분하고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 더 읽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기조를 같이 합니다. 변동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X를 이용해서 트윗을 날려요. 앞으로 관세 전쟁을 격화시켜 나가겠다.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시장이 흔들리는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세 전쟁을 활용해서 으름장이라는 것을 내던지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자, 이쪽으로 공장 제조 기지를 옮겨라라고 압박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첨단 산업들의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유인시켜서 미국 경제를 번성케 만들고 그게 마가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라는 으름장을 내거는 것이다. 결국 관세 전쟁도 격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겠지만 결국은 정점을 찍고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까지 가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고 휴게소 들렀다 가고 뭐 대전에서 잠깐 빠져나왔다 친구 만났다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것까지는 예측 못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은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자. 두 번째, 트럼프가 결국 원하는 것이 뭐냐? 결국 어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은 무엇이냐? 부산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임을 알고 트럼프가 원래 부산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같이 인터체인지에 빠져나가고 같이 휴게소에 들르고 트럼프 장단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변동성을 이해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도 이 강달러 뉴노멀이 나타날 것이다. 외환시장이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준선, 원달러 환율의 역사적인 평균선을 그어보면 1,100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1,450원에서 1,350원 정도로 환율이 외환시장이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1,350원이라는 균형점도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 그래서 강달러 뉴노멀에 동의한다. 다만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계속 드려왔죠.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은 급변동합니다. 공포감이 더 고조되느냐, 관세 전쟁이 격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급변동합니다. 그러나 급변동하는 흐름보다는 중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를 나름 상정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정확한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정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큰 흐름을 거시적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전망을 상정하고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변동성을 만드는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 보신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움직임을 나의 손바닥 위에 트럼프를 올려놓고 내가 내려다본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그죠? 세계 경제가 지구본이에요. 세계 경제가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켜본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변동성을 이기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 기업의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돈의 원천이에요. 182페이지 돈의 원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이 책의 북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다소 이 중앙은행의 작동 원리 이 부분을 또 저자가 각종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그 결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은 전구처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서로 다른 물건은 교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듯이 경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중앙은행 총재가 되자. 내가 하는
총재라고 입장을 역할놀이 하자. 내가 하는 총재다. 내가 파월 연준 의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거시경제나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어떤 금리를 도입하는 게 적절할까?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4.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까?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내가 FOMC 위원이라면 어떤 금리를 결정할까?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5월 말에 있을 금리 결정을 어떻게 단행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 판단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여부, 물가 안정 여부. 그러니까 물가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금융 불안 여부가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고루 예를 들어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그냥 아주 줄여서 10가지씩 있다 하면 그러면 약 30가지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여부를 진단하면서 어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까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같이 맞물려서 작동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돼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급등하면 그게 가이던스가 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려요.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너무 낮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저성장 고착화가 너무 심각하고 경기 침체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쨌든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고 하다 보니까 환율도 심상치 않고 하다 보니까 가치 금리를 만약에 인상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이 5살 아이가 5학년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채를 이만큼 지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겼어요. 탈모 현상까지 야기됐어요. 지금 외벌이 가장 아버지가 지금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정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큼 지급하고 이자를 납입하는데 1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주름살이 더 생기고 탈모 현상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찬의 개수가 줄어들고 용돈이 줄어들고 나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빵빠레 소비를 못해요. 빵빠레 소비를 못하니까 편의점의 사장님도 경기가 좀 어려워져요. 매출이 줄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 사장님도 그 자녀한테 주는 용돈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경기가 악순환돼. 파월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의사결정이 나의 빵빠레 소비에도 내가 빵빠레 사 먹는 그 편의점의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경제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렇게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